부모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아이한테 간섭하고 아이가 하는 가능성을 재단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스스로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아이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재단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라는 후회를 슬프게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전하기 위해서 숨겨놨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부모님께서 의도하지 않게 아이한테 간섭하고 아이가 하는 가능성을 재단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스스로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아이의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재단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라는 후회를 슬프게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를 멈추게 하는 말,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말, 아이를 위한 모든 질문은 아이를 시작하게 해야 한다. 실천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면 어떤 멋진 질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건 틀렸어. 이 말은 폭력적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매우 다양한 부정적 생각에 잠기고 만다. 틀렸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사람들 질문에 모릅니다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차피 또 틀렸다고 할 텐데 아예 모른다고 말하자. 아이는 이런 생각만 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는 부모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줘도 아이는 결코 받지 않는다. 이럴 때는 아이의 행동과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말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네 생각은 틀렸어 라는 말이 아닌 네 생각은 옳지 않아가 좋다. 틀렸다는 표현은 상황을 강제로 종료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갖지 못한다. 하지만 옳지 않다는 표현은 아이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한다. 옳은 생각을 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조금씩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탐구한다.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아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의 질문에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와 알지 못합니다 사이에는 매우 넓고 큰 차이가 있다. 왜 이 차이가 있냐면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 읽었어요 물어보면 보통의 대답은 이래요. 그 책 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책을 안다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 책을 영원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됐다. 책은 한 번 읽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읽었다고 안다는 전혀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과 철학과 인문학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할 수 있고 계속 글 쓸 수 있고 계속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제가 섣불리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될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좋은 지식을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도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싶게 만들고 싶다면 안다는 말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진짜 아는 사람들은 실천을 하죠. 그래서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이랑 함께 저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나아지는 중입니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이 바뀌게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모르는가? 내가 더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스스로 움직여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아이의 언어는 그렇지 않은 아이의 언어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때로는 위대한 지식보다 사소한 표현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작은 표현 하나만 바꿔도 아이의 일상이 통째로 바뀐다. 경험한 자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고 이해한 자는 그것을 글로 쓰려고 하며 통찰한 자는 그것을 실천한다. 제대로 안다면 자신이 먼저 실천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스스로 알게 되면 아이는 저절로 알게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모님께서 아는데 실천하기 힘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실천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실천한 만큼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느끼고 본 것을 실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면 실천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그 일을 위로 올릴 만큼의 가치를 아직 모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 삶에서 힘들어서 못하지 누가 못하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말 자체가 아는 사이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워야 되는 단어가 나는 그 누가 힘들어서 못하지 몰라서 못하냐 이 말을 지워야 돼요. 내가 한계에서 벗어나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배우자 내 아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다가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언제나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인정하는 게 다 말은 쉬워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 격려, 칭찬 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 사람만 날 믿어줘도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2명 있다면 2사람이 날 믿으면 벌써 3분의 2는 날 믿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 왜 힘들까? 믿음이 왜 힘드냐면 그 믿음이 좋다더라 해서 믿는 거짓 믿음은 언제나 파괴돼요. 근데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을 만한 근거를 아이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애 이것만큼은 믿을만 하지. 이것만큼은 정말 어디 내다도 대견해. 부모인 내가 봐도 경탄스러워. 부모가 아이의 삶에서 믿을 만한 구석과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아이를 인정하는 것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내가 찾아야지 인정할 수 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고 또 말로 전해줄 수 있겠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항상 강조하는 게 아이의 인정할 부분을 찾으려면 아이의 장점을 찾아야 되겠죠. 단점은 지나가는 아저씨도 내 아이를 한 번만 다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이게 단점이고. 근데 장점은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부모님만 볼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봐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꼭 찾아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내 아이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장점을 결국 찾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뭘 받느냐, 뭘 보고 내 안에 뭘 담을 수 있냐에 따라서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뭔가 같은 에피소드 중에서도 긍정의 에피소드를 활용하고 어떤 애는 변명의 에피소드를 활용해. 그럼 이 전자, 후자 이 아이는 활용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말에 아래서 자라는 아이와 그걸 못하는 아이와 그게 얼마나 큰 삶의 차이가 날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되게 까마득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던 게 되게 아쉽고. 근데 부모님의 말은 놀라운 마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뀌어도 아이는 금방 바뀌어요. 이걸 내 아이가 금방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의 벽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냥 지금 당장 실천해보자. 저는 부모의 시작은 아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이 생각에 시동을 거는 3단계 질문법이 있는데 제가 부모의 질문력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를 했어요. 질문 3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보자 말씀드려볼게요. 1단계는 세상에 사소한 질문은 없다. 가끔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은 좀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질문이 될까요? 그러는데 세상에 사소한 질문은 없고 쓸데없는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의 질문은 모두 다 소중해요.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음은 높고 낮음이 없고 무조건 아름다운 거니까 하시면 돼요. 이럴 때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부모는 왜 자식을 사랑할까? 우리는 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걸까?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걸까? 당연한 것을 물어보면 아이는 그걸 생각하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당연한 것들의 안에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구나는 것을 알게 돼요. 밥 먹을 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농사짓는 아저씨가 와서 혼낸다? 근데 그러면 밥 먹나요? 모르는 아저씨를 얘기하면 몰라요. 모르는 아저씨야. 농사 짓는 아저씨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 밥을 안 먹고 버리면 이 쌀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럼 이제 생각하게 돼요. 과정이 어떤 거냐면 농부 아저씨가 땀 흘리면서 벼를 기르는 과정, 다 추수한 것을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과정, 운반해서 쌀로 분류하고 분류한 것을 마트에 진열하고 진열한 것을 부모님께서 사기 위해서 일했던 과정까지. 네가 이거 버리면 그 사람들의 노력이 다 사라지는 거야. 네가 다 없애버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만들려고 과정에서 노력했는데 네가 그냥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이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소한 질문 없다는 것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모든 질문은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한테 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세상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쉽게 안 나와요. 쉽게 안 나와서 그냥 다 좋아. 너 좋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쉬워요. 네가 만약에 3달 동안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어. 근데 오늘 귀국했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바로 나오죠. 떡볶이, 짜장면, 짬뽕.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너 어떤 음식 가장 좋아해? 그러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말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과거부터 변주하면 아이가 새학기가 되면 친구를 만나죠. 친구 만나고 돌아오면 이제 부모님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해. 친구 많이 사귀었어? 그 친구 어떤 친구야? 이렇게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질문이 좋지 않아요. 친구 많이 사귀었어 그러면 많이 안 사귀면 안 좋은 건가? 난 친구가 많지 않은데 되게 걱정된단 말이야. 아이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친구야? 그러면 또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친구 공부는 잘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만약에 책이라면 다시 읽고 싶은 책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엄마 나 그 친구 여러 번 읽고 싶어.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이런 면이 있는데 나 그거 꼭 배우고 싶거든. 이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질문은 결코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부모의 질문력 책 쓴 이유가 좋은 질문
지혜로운 질문, 다정한 질문,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은 생각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생각해서 여기에 질문 100개를 제가 수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시면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시면 되고 아이랑 같이 나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게 하자. 아이한테 죽음이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할까? 심장이 멈추는 거죠. 에이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눈에서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죠. 나도 저 사람처럼 세상을 보고 싶다. 같은 곳에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을수록 자기 삶의 천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자꾸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이라는 존재를 일상의 곳곳에서 멈춰서 그것을 보고 관찰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죽음이란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심장이 멈춘다는 것이고 그게 뭐야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죽음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걸 생각했대.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엄마는 더 이상 초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게임을 하지 못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단지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를 생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사물에 물음표를 달자.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이루어지려면 부모와 아이 눈에 보이는 모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봐야 한다. 모래와 아파트, 학원과 편의점, 놀이터와 분수대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일생각에 시동을 거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물음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 바다에 가면 모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은 무엇일까? 이렇게 있는데 편의점 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애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편의점 가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혼낼 거예요. 또 라면 먹으려고 그러지. 집에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 편의점에 있는 라면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야. 같이 들어가자. 들어가서 지금 얘기했던 거 물어보는 거죠.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어느 매대에 진열돼 있을 것 같아? 그럼 애는 신나서 얘기하겠지. 가장 좋아하는 장소니까. 나는 라면 제일 좋아하는데 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라면 좋아하는데 내 친구도 좋아하거든? 가장 잘 팔리는 거니까 눈앞에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생각 확장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아이는 하나를 보게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 깨달았는데 아이들이 배운 건 되게 많은데 본 건 별로 없어요. 되게 이게 슬픈 일인 것 같아. 학원과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본 게 없어. 근데 지금 얘기했죠.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파는 상품이 어디 있는 것 같아? 매대. 내 눈앞에 있는 라면. 이걸 본 거예요. 본 건 뭘까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파는 상품은 눈앞에 있어. 눈높이에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잘 집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걸 내가 보고 깨달았죠. 이게 최고의 문해력이에요. 배우지 않은 것을 스스로 깨닫는 힘. 눈으로 보고. 이게 눈의 힘인데 시각의 힘이에요. 깨달았죠. 이게 하는 기억으로 자리 잡아. 이걸 여러분이 아이는 좋아하는 곳에 가서 질문 한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기억을 남길 수 있고 본 것을 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문해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바탕 지식. 그게 많이 쌓이면 아이는 꺼낼 게 많아져요. 그 아이만이 받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내겠죠. 아이 혼자서 질문 답하고 그럼 또 아이만의 지식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꺼낼 수 있는 기억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님의 질문이다. 그게 여기 나왔던 모든 사물에 물음표를 달자. 편의점에 가서 라면 하나가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을지 아무도 진짜 못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 생각에 시동을 거는 3단계 일상의 질문법을 적용하려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가 왜 좋으냐면 보통의 예능이나 편집된 것들은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되어 있어서 웃는 지점, 우는 지점, 환호할 지점이 따로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지점이 따로 없어요. 지점을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가 없기 때문에 의도를 내가 부여할 수 있어요. 이건 뭘까? 저건 무엇일까?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질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되게 좋겠다란 말을 제가 SNS에 올려서
올려서 공유가 10,000번 이상 됐는데 그 많은 댓글에 뭘 봐야 되나요? 본인들은 뭘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히 이 채널을 통해서 숨겨놨다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보시면서 질문의 수준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의 문어 선생님, 그리고 Down to Earth with Jack Efron, 그 다음에 우리의 지구, 소셜 딜레마, 플레이북, 이건 12세 이상, 그다음 지구상의 위대한 국립공원, 대지의 입맞춤을, 우산혁명 소년 제국, 산호초를 따라서 작은 존재들, 셰프의 테이블, 이건 15세 이상, 물의 위기를 해결하라, 그다음 KBS, 참화고도, 문명의 기억, 지도, 다큐 인사이트, 한반도 자연유산, 그다음에 MBC, 남극의 눈물, 아마존의 눈물, EBS, 문명과 수학, 빛의 물리학, 사라진 인류, 극한 직업, 인류세, BBC, 살아있는 지구, 디즈니 플러스, 고래의 비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스모스,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채널마다 다 말씀드리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했으면 좋은 질문을 몇 개 또 뽑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새로 짓는다면 뭐라고 짓고 싶어? 제목 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목은 한 줄이에요. 내 생각을 한 줄로 압축시키는 훈련을 제목을 지으면서 매일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매일 하면 좋겠어요. 이건 다큐멘터리 제목이 아니더라도 매일 밤 너는 네가 오늘 보낸 하루를 제목으로 짓는다면 어떻게 짓고 싶어? 이게 되게 매일매일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겠죠. 일단 두 번째,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이 다큐멘터리 대부분 환경에 대한 거거든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5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생각나는데 자연을 보호합시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분들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바뀌었어요.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 적은 없어요. 언제나 자연의 몫이었지. 자연이 인간을 보호했지. 완전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바뀐 거라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 인간은 자연을 어떻게 하면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보호는 못하는 거야. 인간은 사는 것 자체가 훼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덜 훼손할 수 있을까?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소하고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다큐멘터리 다 본 다음에 이렇게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 삶에서 실천해 본다면 어떤 걸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실천까지 해야지 우리가 그거를 진짜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랑 같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나눠주시면서 아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에서도 내 삶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멋지게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